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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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예민 학생, 갑자기 번개처럼 등장. 이따 30분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선영 학생은 수도권에 가셨네요. 네,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혜 학생은 모자를 벗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넷. 잠시만요. 보세요. 출석 체크 한 번만 하겠습니다. 김선영, 네, 근데 이게 왜 이러지? 음, 김명선, 그 친구 취업한 친구. 네. 정재용, 네, 네. 문승재, 네, 원영주, 김선화, 박서영, 네. 이가을, 네. 이정우, 네. 조예빈, 네. 남은혜, 네. 최유진, 김옥선, 네. 이민영, 네. 김아현, 네. 김혜민, 네. 최유진, 점반희엔, 권동욱, 네, 네. 교생 나간 친구들 빼고 다 왔네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박서영 학생은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자, 오늘은 우리 신뢰도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었던 신뢰도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혹시 배웠던 친구 있으신가요? 심리학과나 조예빈 학생, 이가을 학생, 정재용 학생, 김아연 학생, 김혜민 학생도 배웠죠? 안 배우셨나요? 한 네 분 정도가 배우셨네요. 혹시 그러면 이제 배우신 분들한테 조금 궁금한 게 어떻게 배우셨어요? 신뢰도에 뭘 배우셨나요? 수식을 배우셨나요? 아니면 개념? 정재용 학생이 한번 말해볼까요? 개념도 배우고 그런 공식 같은 것도 배웠습니다. 공식은 어떻던가요? 그 작년에 배웠던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렇구나. 그 이걸 기호를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그러면 고전 검사 이론에 대해서 배웠었나요?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네, 음, 그렇구나. 조예빈 학생은 어땠어요? 기억이 좀 나나요? 공식은 x는 t 플러스 2 음, 이거랑 그리고 뭐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런 거 했었습니다. 동량 검사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저, 다 하는구나.
나도 다 해야 되겠다. 그 사실 제가 이제 수식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조금 뺄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교육평가에서 이게 빠질 수는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간략하게만 조금 다루고 해보겠습니다. 김하연 학생은 혹시 배웠던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 배웠는데 기억이 다 안 나요. 기억이 다 안 난다는 거는 하나도 안 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전부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건가요? 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배웠다는 기억만. 배웠던 기억만. 네. 이가을 학생은 어떠세요? 저도 수식 같은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개념 자체는 이제 반복적으로 저희 전공에서 다뤘어가지고 음. 개념 정도는 기억이 나요. 그렇죠. 심리검사에서도 왜냐면 이 신뢰도가 중요하니까 원래 이 신뢰도라는 개념 자체를 사회과학 안에서 통계를 많이 쓰기 시작한 게 심리학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어이, 시리가 대답했네요. 심리학과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심리학과에서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것 같고 그 외 학생들도 이제 안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간단하게 뭐 사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수식도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자율학습은 잘 하셨나요? 다들 자율학습 열심히 하셨죠?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고, 네, 신뢰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가 뭔지 보면은 이제 신뢰도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 그 심리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조예빈 학생이 생각할 때 신뢰도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뭘까? 요. 동일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이 말이 맞아요. 동일한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신뢰도라고 불러요. 동일한 결과. 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조예빈 학생이 여기 인바디 체중계가 있어요. 여기는 샤오미 체중계가 있어. 그러면 이제 몸무게를 재잖아요. 여기다가 재니까 70kg가 나왔어. 여기다 쟀더니 50kg가 나왔어. 이러면 어떻게 된 거죠? 둘 중 하나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같은 몸무게라는 동일한 것을 재는데 동일한 특성을 재는데 얘는 70kg로 재고 얘는 50kg로 재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인바디랑 샤오미 중에? 조혜빈 학생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어쨌든 뭐 농담이고 이렇게 그 같은 특성을 잰다고 했을 때 가격이 아니라 이 무게가 값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토익 시험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5월에 시험을 보나 6월에 시험을 보나 7월에 시험을 보나 공부를 안 하고 보면 계속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큰 차이가 안 나요. 5점, 10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도 막 50점씩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보면 좀 더 점수 잘 나온다, 뭐 방학 때 보면 조금 더 잘 나오고 학기 중에 보면 안 나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대로 가서 보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오고 그
결국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 동영상 보셨나요? 삼수생, 재수생 오열 동영상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유튜브에 여기 있다. 이 수능 망한 재수생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셨죠,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절대평가는 안 올라 하면서 우는 거 보셨죠? 이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웃었지만 평가 전공자인 제 입장에서는 시험 설계가 제대로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평가는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학생 실력이 안 오른 거죠. 그런 걸 이제 딱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뒤에 보면 막 그런 말도 하거든요. 하루에 단어 10개씩 외웠는데도 안 된다고. 10개밖에 안 외웠으니까 안 되지. 막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신뢰도라는 거는 그런 거죠. 반복해서 검사를 했을 때 계속 비슷한 수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그 좋아하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임상심리학자가 하는 말 중에 광인의 말이죠. 미친 사람. 광인의 말하고 선지자의 말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하나밖에 없다. 둘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도 어떤 A라는 말을 하고 선지자도 A라는 말을 하는데 둘이 하는 말은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다. 정신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짜로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고 선구자가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통찰력 있는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노숙자 배식 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노숙자 배식 봉사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이렇게 막 쪽지 같은 걸 써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막 성경 말씀 같은 거 써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인생의 어떤 철학이 담긴 글귀들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항상 만취해 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막 그렇게 써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벼락같이 임한다. 뭐 이런 거죠. 실제 성경 말씀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게 엄청 그 뛰어난 어떤 정신이 있는 분이라면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일정하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말을 일정하게 계속 해야지 우리가 이 사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임원을 뽑는다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을 뽑는다라고 할 때 그 직원의 실력이 딱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우연히 이걸 잘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러 단계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죠? 이게 일정한 수준을 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남은혜 학생이 그때 시각디자인과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그 시각디자인과면은 포트폴리오 제출하지 않나요? 보통 취업할 때. 네. 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하죠? 어, 실력이 어느 정도 판단하려고 하나만 보면 거죠. 되잖아요.
하나만 보면 되지 않아요? 하나 가지고 판단을 하기엔 너무 영역이 좁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신뢰도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로 내가 그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여주고 이 사람의 실력이 일정하게 여러 분야에서 다 고르게 일정하게 잘하는구나. 이 사람 색감은 되게 좋은데 뭐 이렇게 구성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구성은 좋은데 뭐가 떨어진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발견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가에서도 신뢰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검사가 해당 특성을 제대로 안전하게 재고 있는가, 유지가 되게 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 번 반복 측정한 결과 같은 값이 계속 나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아까 x는 t 플러스 2 이야기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더 잘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성적을 받았잖아요. 중간고사 점수를 x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x점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으로 받은 점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오차로 받은 점수가 더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예빈 학생이 90점을 맞았다 라고 하면은 조예빈 학생이 실제로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서 80점을 받고 두 문제를 찍어가지고 90점을 맞았을 수도 있겠죠. 문승재 학생도 같은 90점이야. 근데 문승재 학생 실력이 월등해가지고 100점을 맞았어. 원래 실력은 100점짜리 실력이야. 근데 시험 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두 문제를 실수로 틀렸어. 이러면 둘의 점수는 똑같지만 실제 실력은 다른 이런 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x라는 거는 우리가 받는 점수, 요거라는 거는 관찰 점수예요. 실제로 받는 점수. 이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진점수, 트루 스코어, 진짜 점수하고 오차 점수로 나눠져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x는 t 플러스 2. 여러분 혹시 그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사람 아세요?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그 책 제목만 보면은 뭐 무슨 운을 불러오는 무슨 자기계발 서적 같잖아요. 근데 읽어보면은 그 게임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엄청 수학적으로 막 인생에 있어서 운과 성공의 관계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T 플러스 2 오차 점수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명저입니다.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털 빠집니다. 근데 그런 거 읽으면 이제 확실히 아는 척 하기엔 좋죠. 어쨌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신뢰도라는 거는 결국은 일관적이고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실력을 예측할 수 있는 아까 남은혜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를 쭉 보면은 이 사람의 실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을 하겠구나.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능력이다. 이런 거죠. 몸무게를 일관되게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보고 다음번에 또 봐도 똑같은 점수가 또 나올 것이냐. 예를 들어서 IQ 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 한 번 170이 나왔어요. 두 번째 했더니 막 50이 나왔어. 이 사람의 IQ를 믿을 수가 없죠. 이 IQ 검사 자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계산기에다가 머리 팍 해가지고 이거 네 IQ 막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없으시군요. 우리 때는 그게 이제 유행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를 0을 막 눌러. 그러다 친구 머리에 팍 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숫자가 나오는 거 보여줘요. 그럼 보통 이제 한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7. 네 IQ 7이래.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유치하게 놀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잘 나오고 싶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막 문지르지. 그럼 막 9,800. 내 IQ는 9,800이야. 그런 이제 짓을 했는데 일관되게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시각을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검사 도구라고 했잖아요. 검사 도구. 예를 들어서 뭐 IQ면 IQ, 뭐 영어 시험이면 영어 시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어떤 학생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A라는 학생의 실력을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해. 그러면은 이 학생에 대해서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 사람이 다 동일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지만 이 사람 뽑을 수 있겠죠? 이게 K-팝 스타 뭐 이런 데 보면은 양현석, 약국, SM, YG, JYP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좋은 평가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응답하는 정도다. 이 연예기획사의 사장들이 봤을 때 좋은 안목이라고 평가를 해야지 이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의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아이돌로서 좋은 제목을 가지고 있다,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 연예기획사 사장들이 봤을 때도 동일하게 저 사람은 참 좋은 제목이다 라고 이제 찍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평가 도구가 신뢰도가 높으면 좋겠죠, 당연히. 믿을 만한 검사라면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이 한 번만 보면 되니까 좋겠죠. 근데 이제 신뢰도가 아주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검사 자체가 하나의 특성을 재는 거기 때문에 아주 높으면은 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면 시험을 굳이 여러 번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두 번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보면은 되는데 굳이 두 번 보게 했으니까 낭비다. 너무 높으면. 그래서 이거 보통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보통 0.6 이상이면은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막 보통은 실제로 연구 같은 데서 보면 쓰는 건 0.7에서 뭐 한 0.95 이 정도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막 998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문제집은 두 개인데 하나로 보나 두 개로 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똑같은 특성을 재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볼 필요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가 말씀해 주셨냐면 강상진 교수님이라고 그 전대 교육평가학회 학회장을 하셨던 교수님이 이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일리가 있죠. 이게 너무 높으면은 하나의 특성만을 재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문제라는 게 뭐 사람의 키를 재는데 온도에 따라서 막 키가 10cm씩 차이 나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정한 값을 내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검사의 신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도를 어떻게 재느냐, 신뢰도라는 것을 어떻게 재느냐라고 했을 때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고전검사 이론의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전검사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중간고사 점수, 총점으로 보는 거 있죠. 이 고전검사 이론의 가정은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점수는 진짜 실력에다가 실수가 들어간 점수다. 물론 이 오차 점수라는 것이 0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0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더 맞아서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플러스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근데 요거를 다 평균 내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보면 이 시험 점수의 평균은 그 사람의 실력이 된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뭐 요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은 이렇죠. 이 사람의 실력은 2의 t 플러스 2의 2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x가 t 플러스 2였으니까. 근데 t라는 거는 상수잖아요. 이 사람의 진짜 실력 고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t 나오고 2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x는 t라 그랬잖아요. 이게 고정검사 이론의 가정이거든요. 시험을 여러 번 보면 이 사람 실력에 수렴한다. 즉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오차 점수의 평균은 0이다. 이거를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배울 계획입니다. 뭐 이 식들도 있거든요. 오차랑 이 사람의 실력이랑의 상관관계는 얼마일까? 실력이랑 실수는 상관 있는 순간 그건 이제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상관이 아예 없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아는데 틀렸다. 이래야지 실수죠. 몰라서 틀렸다 하면 실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2번 보는 거예요. 1번, 2번. 2번 검사를 보고 검사를 해봤더니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1번 점수랑 2번 점수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거죠. 이거 뭔가 그림 같은데. 1번 점수하고 2번 점수의 상관을 보고 둘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아, 이건 신뢰도가 높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 오차의 개념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상관이 0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분산이란 뜻이거든요. 분산, x의 분산, x의 분산은 실제로 요거를 뭐 유도해보면은 나오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나와요. 진점수의 제곱에다가 오차점수의 제곱 2배의 코베리언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것 때문에 0이 되게 돼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게 이제 딱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 점수가 흩어져 있는 정도 있잖아요. 우리 반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반 학생들의 점수가 흩어진 정도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흩어져 있는 거. 그죠? 여러분들 실력이 다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력이 다 천차만별. 이미 배웠던 사람도 있고 새로 배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실력이 막 흩어져 있겠죠? 그거 플러스 실수를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실수를 적게 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실수가 흩어져 있는 정도, 그거까지의 합이 전체 점수가 흩어진 정도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반 학생들의 점수가 흩어진 거를 나눠보면 일정 부분은 실력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실수에 의한 부분인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점수를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은 그 항등식이 성립을 해요. 항등식. 항등식이 뭐죠? 이게 좌변하고 우변 똑같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식을 잘라서 만들면은 똑같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반 학생들의 점수가 흩어진 정도는 실력이 흩어진 정도에다가 오차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신뢰도라는 거는 뭐냐? 즉 우리 반 애들이 흩어진 정도 중에서 진짜로 실력에 의해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 몇 퍼센트 정도나 실력에 의해서 흩어져 있을까?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 그죠? 왜냐면 얘 자체가 t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요거 분에 요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뭐야? 됐다. 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전체 점수의 분산 중에서 실수 때문에 흩어진 건 어느 정도인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거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써 있네. 실제 점수에다가 오차 점수가 흩어진 정도분의 실제 점수가 흩어진 정도를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얘는 높아지겠죠. 1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만약에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커지면 내려가겠죠. 왜냐면 얘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제곱이 제일 작은 거는 언제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참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언제 제일 작죠? 0일 때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산이라는 거는 결국 언제 제일 작아지냐면 0일 때 제일 작죠. 그러니까 미니멈이 0이잖아요. 얘가 0이야. 그럼 최대값은 1이 되고 뭐 얘가 만약에 무한대야.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요거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뢰도는 0부터 1 사이 값이 나오는 거고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0과 1 사이의 값을 어떻게 갖는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어떻게 재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렇게 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했던 걸로 보자면은 여기 인바디, 여기는 샤오미. 그 다음에 3번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원래는 이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조별 수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걸 하는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시험을 두 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요. 오픈북으로 안 하고 클로즈드 북으로 했어요.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이 시험의 신뢰도를 구해야 되니까 똑같은 시험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점수가 똑같으면 신뢰도가 높은 시험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도가 낮은 시험인 셈이 되겠죠?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아연 학생이라면 만약에 제가 시험을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시험을 앞에 한번 봤어. 그 다음에 시험을 또 봐. 외워요. 그렇죠. 답을 외워오겠죠. 그러면 상관이 낮아지겠죠. 점수가 몇 점이었든지 간에 95점, 100점으로 막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상관이 낮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안 되네. 조예빈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시험을 두 번 보는 문제를 애들이 답을 외워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른 문제를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낸다. 만약에 같은 시험지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박서영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험을 바로 볼까요? 이어서. 네.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겠죠. 시험을 바로 이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수능 시험을 본다. 수능 시험은 아침 8시 20분에 가서 5시까지 보죠. 연속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새벽 한 2시 정도에 끝나겠죠. 그럼 막 여학생들 코피 터지고 남학생들 막 한 명은 눈알 나와 있고 막 그렇겠죠? 뭐 힘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박사형 학생에게 도리도리의 의미는 뭐죠? 이렇게 그렇게 시험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너무 힘이 들어요. 제 힘이 들고 네. 학생 입장에서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인 거야. 이게 시험을 너무 막 길게 보고 똑같은 걸 또 보고 이러니까 피곤해.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 결국은 시간은 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길게 보면은 감독 수당도 2배로 줘야 되죠. 시험지 인쇄비도 2배로 들죠.
등등 이게 결국은 이제 시간 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조예빈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보지 말고 비슷한 문제로 보자. 비슷한 문제로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어, 여러분 94년도엔 수능을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여름에 한 번, 11월에 한 번, 두 번을 봤어요. 수능을 이렇게 두 번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둘 중에 점수 잘 나온 걸 선택해가지고 대학 지원하는 거였는데 어떤 문제 생겼냐면 앞에 9월 여름 수능을 잘 본 애들이 학교에 와서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 거야. 깽판을 놓는 거야. 난 대학 갔다. 그 마치 그 수시 1차에 합격한 애들이 반 분위기를 흐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 분위기를 흐트러 놓으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딱 한 해만 그걸 실시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다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험 두 번 보는 게 잘 안 됐어요. 동형검사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난이도, 똑같은 변별도를 가진 문제를 만드는 게 동형검사 신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똑같은 시험지로 두 번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두 번 본다고 하니까 애들이 다 외워와. 아니면은 막 너무 지루해. 막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 전에 과제 냈잖아요. 그 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낸 과제랑 똑같은 난이도, 똑같은 변별도를 가진 문제를 한 세트 더 만들어 와라. 안 그러면 다 F를 주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노력을 해서 만들겠죠? 과연 똑같이 맞을까요? 난이도를 0.4, 정답률을 40% 정도로 맞춰야지 했어. 그럼 딱 40%가 나올까요?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뭐 1번은 그럼 40%가 나왔는데 비슷한 유형의 1 다시 문제에서는 38%가 나왔어. 2%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냥 쓰지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말인즉슨 1번에서는 40점 맞는 거고 2번에서는 38점 맞는 거잖아요. 2번 학생들이 불만이 생기겠죠. 내게 더 어렵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불이한 것은 참아도 공평하지 못한 것은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면 어때요? 다 그런 거잖아. 어, 내가 망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저놈이 컨닝을 해가지고 잘 보는 건 참을 수가 없잖아. 그런 거죠.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교수님한테 편지 쓰고 누구누구가 컨닝한 거 저 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동형검사 신뢰도는 사실 제일 좋긴 한데 똑같은 걸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두 번 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똑같은 걸 보려니까 지루해, 힘들어. 돈도 많이 들어. 그래서 또 비슷한 그럼 다른 문제를 내면 되지. 이렇게 했더니 비슷한 걸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미세한 차이에도 학생들이 화를 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정말 혁신적이게도 반분 검사 신뢰도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반분. 김선영 학생, 네. 반분이라는 게 뭘까요? 반분. 나눈다? 그렇죠. 반으로 나눈다. 시험지 하나를 반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시험지가 이렇게 한 장에 딱 나왔잖아요. 시험지 반 딱 잘라. 애들이 답을 써서 낸 거를 반을 딱 오려요. 반으로 오려서 여기 점수랑 여기 점수를 비교해. 그럼 어떻게 되죠? 시험을 두 개 본 것 같은 효과가 있잖아. 시험은 한 번 봤지만 반으로 쪼개서 한 번 본 것으로 하자 하면은 시험 두 번 본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와, 나 진짜 천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하면서 반으로 잘라서 나눈 점수를 비교를 해서 신뢰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반으로 자를 건데?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1번부터, 만약에 30번까지 문제가 있으면 1번부터 15번까지 반. 그러니까 앞뒷면이 있으면 앞에를 하나, 뒤에를 하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시험지가? 처음엔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다르게 산출되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서영 학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번 한 세트, 그 다음에 16번부터 30번 한 세트.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박서영 학생이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문제를 어떻게 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 섞어요. 어떻게 섞어? 그냥 무작위로. 무작위로? 무작위로 섞으면 어떻게? 무작위로 섞으면은 검사마다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무작위로 섞는 거는 더 손이 가잖아요. 한번 섞어야 되니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김혜민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부터 15번, 16번부터 30번. 이건 안 돼. 초등학생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등학생이다 생각해도 딱 생각할 수 있는 거.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홀짝으로 나누는 거, 홀짝. 1번 13579 이거랑 24680 요거랑 한 세트씩 나누자. 그러면은 난이도가 비슷하게 이렇게 맞지 않을까? 해서 반반으로 나눴어요. 그게 바로 반분검사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반분검사 신뢰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1번부터 15번, 16번부터 30번까지 나누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홀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혁신적이잖아요. 1번부터 15번을 한 세트 이렇게 시험을 한 번만 봤는데 두 개 본 것처럼 해가지고 딱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시험도 실제로는 한 번만 보면 되고 돈도 안 들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앞뒤로 자른 거하고 홀짝으로 자른 거하고 신뢰도가 다르게 산출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뭘 쓸까? 뭘 쓸까요, 여러분? 정재용 학생? 둘 중에 타당도가 더 높은, 신뢰도가 더 높은 거? 타당도가 더 높은, 타당도가 더 높은 것을 쓴다. 네. 뭐가 타당도가 더 높은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얼마나 더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정확히 측정하는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잴 수 있지? 사실은 이제 타당도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타당도는 종류가 또 많아요. 뭐 문학 내적 타당도도 있고 예비 타당도도 있고 구성 타당도도 있고 타당도 자체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느 타당도를 기준으로 할 건지도 정해야 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반분검사 신뢰도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후법 1번부터 15번, 16번부터 30번 이건 전후법이라고 부르고요. 홀짝은 한자로 써서 기후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홀짝법이 되는 거죠. 두 개가 신뢰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조별 과제로 나눠주거든요. 학생들한테.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그 재작년에 실제로 이거를 했더니 그 연기과 학생이 맞췄어. 연극과 학생이. 보통 이렇게 말하면 다들 도전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더라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럼 한번 자유롭게 한 명씩 제가 물어볼게요. 이가을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가을 학생? 잠깐 쉬시고 계신 것 같은데. 김아연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앞뒤도 안 돼, 홀짝도 안 돼. 아까 박서영 학생은 뭐라고 했었죠? 무작위로. 무작위로 자른다. 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무작위로 자르는 거를 뭔가 뭘까? 이정우 학생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마이크가 안 되나? 아,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한 모두의 경우의 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한다.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겠죠?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거의 다 왔어. 그 연기과 학생의 답은 이거였어. 아, 몰라. 다 잘라. 시험지를 다 조각내서 갈갈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항 내적 합치도의 개념입니다. 문항 하나를 하나의 검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30문제를 봤으면 30개의 시험지를 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신 시험지의 점수는 0점 아니면 100점만 있는 형태로. 그죠? 맞았으면은 100점이고 틀렸으면 0점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문항 내적 합치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거 또 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단점이 있어요. 같은 검사 2번 실시한다. 동일 집단에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간단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암기 효과. 누구라도 이렇게 하겠죠. 이걸 성적에다 반영한다고 하면. 그리고 앞에 보고 뒤에 본다면은 사람들의 이 조건 통제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앞에는 뭐 컨디션이 좋을 때 보고 뒤에도 똑같은 컨디션이 돼야 되는데 뒤에는 막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떨면서 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국은 다 같은 문제라 그랬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동형검사 신뢰도. 난이도는 같은데 형태가 다른 2개의 검사를 동일한 시험자에게 해가지고 점수를 얻어내는 방법. 그래서 똑같은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진 검사를 만드는 게 이 동형검사 신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기억 효과, 연습 효과 이런 거 다 없앨 수가 있어. 그리고 간격이 문제되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험지를 풀었으니까. 검사 조건을 좀 통제할 수도 있고. 단점은 이 똑같은 검사 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 0.38, 0.4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교수도 2번 일을 해야 되니까 피로도가 쌓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다. 그래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부분 검사로 쪼갠다는 거예요. 검사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든지 이렇게 쪼개든지 이렇게 쪼개든지 반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다 쪼개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반분 신뢰도하고 문항 내적 합치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반분 검사 신뢰도는 검사지를 반으로 나눠서 검사지가 이렇게 있으면 앞뒤로 자르거나 아니면은 홀짝, 홀짝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각각을 독립적인 검사로 간주해서 2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는 거다. 이게 이제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검사의 문항 내용과 구성으로 보아 양분된 2부분이 서로 비슷하고 동질적이도록 전체 문항을 반분하는 계획을 잘 세우면 된다. 특성에 따라서 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기후법은 홀짝이고 전후법은 앞뒤로 자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보니까 시험 시간이 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연습 효과나 기억 효과가 당연히 없겠죠. 시험을 한 번만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어떻게 반으로 잘랐느냐에 따라서 신뢰도 계수가 계속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부분만 잘랐으면 거기는 높고 어려운 부분만 잘랐으면 어려운 부분은 또 낮게 나오고 점수가 상관이 낮게 산출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문항 내적 합치도 쪽으로 가면은 이건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를 봤는데 이거를 다 자른 거예요. 모든 형태로. 즉, 한 문항을 하나의 검사로 보는 개념인 거죠. 한 문항을 하나의 검사로 인식해서 신라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크론바의 알파라는 방법, KR20, KR21 방법이 있습니다. KR20는 문항 점수가 0 또는 1일 때 쓰는 거고 21은 연속형일 때 쓴다. 이거는 뭐예요? 맞고 틀리고만 있을 때고 얘는 부분 점수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럴 수 있겠죠. 10점짜리 문제인데 0점 맞은 사람도 있고 뭐 5점 맞은 사람도 있고 7점 맞은 사람도 있고 10점 맞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나눠지는 경우에는 KR21을 쓴다. KR20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런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것까지 계산할 줄 알아야 되면 평가 전공으로 대학원 오셔야죠.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듯이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대학생활 여러분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KR20랑 KR21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왜 얘는 20고 21일까? 재밌는 썰을 소개하자면 KR20 같은 경우는 이 개수를 산출하는 공식 있잖아요. 요 식을 산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증명하는 데 나오는 식의 줄이 20줄이고 얘는 한 줄 더 있대요. 21줄이래요. 그래서 20줄과 21줄이어서 20, 21이에요. 궁금한 분들은 이거 찾아가지고 보세요. 이거 그냥 증명하는 거 여러분들도 한 고등학교 수학 정도의 수준이면 따라 할 수 있거든요.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거 증명하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문제를 내진 않을 거예요. 그걸 제가 채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진 않을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크롬바 알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한다. 보면은 전체 검사 점수 분산분의 단일 문항의 분산 요거를 1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각각의 검사 문항의 분산의 합이 전체 문항의 분산하고 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1이 되니까 전체가 이제 0으로 낮아지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은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한 문항으로 측정하면 당연히 신뢰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문항이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그 문항 내적 합치도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문항의 개수가 있어야지만 오차를 추정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이 x는 t라고 했을 때 평균이 여러 개를 내야지만 그래도 진점수에 가깝게 나오겠죠. 시험을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그래서 가능하면 문항수가 좀 여러 개면 좋고 난이도나 변별도가 적절해야 된다. 만약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높으면 다 틀리겠죠. 보는 의미가 없죠. 또 너무 낮으면 다 맞겠죠. 그것도 보는 의미가 없죠. 이런 두 개 문제는 볼 필요가 없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이런 너무 쉬우면은 사람들이 이제 부주의를 발생하게 되고 너무 어려우면은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물론 뭐 실력이 탑급이야.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래 뭐 이건 어려운 문제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력이 그냥 어정쩡하게 잘하는 사람 있죠. 한 상위 한 10% 정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1번 문제를 딱 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갑자기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뭔가 잘못됐다. 이런 격투기 같은 거 해보면은 그렇거든. 한 대 딱 맞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도구가 측정하는 내용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당도와 신뢰도 그 부분이 이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 절차들도 타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보는 경우만 생각을 했잖아요. 시험지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요런 경우를 생각을 했었잖아요, 주로.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조명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이제 평가하는데 여러 교수님들이 저를 평가한다고 볼게요. 이렇게 두 명, 세 명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교수님이 평가하는 거랑 이 교수님이 평가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채점자 간 신뢰도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조명근이 있고 뭐 남은혜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남은혜 교수님이 있어. 그러면 조명근은 막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학생들이 왔을 때 점수를 막 낮게 줘. 넌 틀렸어. 막 너는 실패야. 막 이렇게 주고 남은혜 선생님은 또 성격이 좋아가지고 아유 그래도 얘는 발전 가능성이 있네. 아유 얘는 그래도 열심히 하네. 여긴 잘 줘. 그러면은 우리 대학 오는데 서로 이렇게 다르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 가서 시험 보고 싶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검사 자체가 신뢰가 없는 검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 게 바로 채점자 간 신뢰도예요. 조명근하고 남은혜의 검사 점수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채점자가 이렇게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주관적인 편견을 얼마나 배제하느냐, 채점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심리적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 그 피아니스트 손여름 누나가 다니는데 같이 이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제가 누나한테 이제 그런 거 물어봤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콩쿠르에 나가는데 그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음악에도 어떤 수준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냐.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연주하는지에 따라서 수준을 매길 수가 있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취향 차이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딱 쳤을 때 잘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너무 내 취향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이 음식이 맛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맛은 있는데 내 취향은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은 별로라고 하는데 내 입에는 아주 맛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맛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맛이라는 것의 특성은 좀 약간 모호성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죠. 내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측정 오차가 있기 마련인데 이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 맛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슐랭 이런 데서 평가를 하잖아요. 미슐랭을 받으면 되게 영광스러운 거로 생각을 하고 꼭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 주관성을 가능하면 조금 배제를 하되 어쨌든 그 특수성은 조금 가져가면서도 이런 걸 배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뭐 채점자 간 신뢰도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람이 평가한다고 했을 때 다 비슷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한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한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요 B라는 평가자가 이 사람도 평가하고 이 사람도 평가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겠죠. 둘 다 비슷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채점자 내의 신뢰도예요. 인트라, 레이터, 릴라이어빌리티. 그래서 이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막 기분이 조울증이어가지고 막 이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잘 주고 막 안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평가자로서 X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채점자 내 신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채점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집중화 경향의 오류 해가지고
시험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막 점수를 너무 누군 잘 주고 누군 안 주고 막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애매하게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박스 안에서 실제로 점수가 이렇게 아주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가 범위가 있겠지만은 아주 특출나게 잘하지 않은 이상은 뭐 한 80점 정도를 주고 아주 아주 못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70점 주고 그럼 고만고만 하잖아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게 뭐 실제로 한 20%만 반영되는데 점수 차이는 10점밖에 안 나니까 그러면 뭐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0.2점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별로 뭐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인상의 오류, 또 후광 효과라고 하죠. 할로 이펙트. 제가 이제 주짓수 대회에 나가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딱 봐요. 근데 상대방 그 주짓수 대회의 룰이 뭐냐면은 안에 래시가드 같은 걸 입으면 안 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입어야 되지만 남자들은 못 입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몸 많이 보이잖아요. 딱 몸을 봤을 때 막 문신이 쫙 막 다 나와 있어. 이런 사람 보면은 막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막 하고서 이제 시합을 했어. 꼼빠치 해가지고 시합을 딱 들어가서 깃을 잡고 땡겼는데 너무 약해. 이거 뭐지? 나를 속이는 건가? 하다가 결국 끝까지 내가 이겼어. 뭐지? 후광 효과. 문신이 주는 후광 효과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광 효과를 조심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교수님인데 막 수염 기르고 막 머리 안 감고 막 이렇게 더벅머리 막 해가지고 막 머리가 막 파마해가지고 샥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개성 넘치는 교수님이고 엄청 막 뭐라고 할 것 같고 개성파 교수님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니 막 엄청 차분하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모만 보고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채점의 어떤 표준이나 채점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연기 같은 걸 본다고 했을 때 아니 뭐 그림 같은 걸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구성만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색만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표현력만 본다 이런 기준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지고 관용의 오류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뭐 저는 약간 이쪽이죠. 그래 고생했네 그렇게 하면서 잘 주려고 하는데 이 이제 반응 경향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 점수를 올려주니까 그럼 진짜 열심히 해서 제일 잘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대비의 오류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었던 소망교회 장학금 그 사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앞에 막 옆 사람들은 빈곤 청소년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들어봤잖아요. 심사위원들도 빈곤 청소년 그래 참 슬픈 이야기다. 도시 빈민 막 그래 슬픈 이야기다. 저는 고정검사 이론에서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할 거고요. 하면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거 뭐야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막 까칠하게 보고 좀 얘가 잘못됐네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누가 통계적으로 뭘 말한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더 까칠하게 봐요. 최근에 제가 그 출판사에서 무슨 책을 검수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HR이잖아요. 휴먼 리소스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R로 뭐 분석하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뭐 뭐라고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 밑줄 쳐가면서 막 이거는 뭐 코드가 뭐가 잘못됐고 이거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만 설명해서 학생들이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왜 이렇게까지 써서 보냈냐 출판사에서 저자랑 상담하기 힘들다 이렇게까지 막 세세하게 뭐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다들 막 잘난 척하고 싶은 거야. 모르는 부분에서 그래도 뭐 괜찮네 잘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막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평가할 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경우에는 뭐 틀린 것도 맞다고 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아까 그 정재용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같은 신뢰도일 땐 어떤 걸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타당도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관찰 점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t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진짜 실력에다가 오차가 들어가는 건데 이 진짜 실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타당한 점수하고 그냥 신뢰롭기만 한 점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당도는 신뢰도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능하면 어떻게 봐야 돼? 타당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가능한 최대한 타당하게 보려고 하면 신뢰도는 자연히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는 신뢰도가 낮은데 타당도가 낮은 검사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검사죠. 가운데만 모여 있는 검사. 가능하면 이 가운데에다가 모으는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를 중심적으로 보는 거. 얼마나 조밀하게 모으는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로 가운데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 타당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결국은 신뢰도도 높여주고 전반적인 이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검사의 신뢰도도 올릴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교수님 혹시 이번 강의 그 LMS에 올려주시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복습하시기 위한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 예, 그 경영검사 신뢰도에 예, 이제 문항의 형태가 다르다고 했는데 네, 그 두 개의 검사가 네네. 그런 경우에 주관식인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단답형 이런 문제를 객관식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거는 난이도에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문항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는 검사의 형태라고 보기보다는 그 내용상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조금 비슷하게 틀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가능하면 문항 형식은 유지하되 그 물어보는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보통 그런 형식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동욱 학생은 질문 없으신가요? 네. 방금 묘령의 여인이 등장했는데 혹시 네.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사항 있으신 분? 다른 반에서는 좀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 없으세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농담입니다. 질문 사항 더 없으시면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나무네 학생 역시 대답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요거 영상은 제가 바로 올려가지고 거기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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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